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로버트 그린의 인간 본성의 법칙,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버트 그린은 인간 욕망의 법칙, 인간관계의 법칙, 권력의 법칙, 이런 법칙 시리즈로 굉장히 유명한 작가죠. 예전에 저희 채널에서도 50번째 법칙이라는 그런 책을 다뤘던 적이 있어요. 그 책을 읽었을 때 인상 깊었던 기억이 있어서 이번에 인간 본성의 법칙을 구입을 했습니다. 굉장히 두꺼운 책이고 가격도 매우 비싸요. 큰 기대를 갖고 구입을 했는데 책 초반 부분을 읽으면서 크게 실망을 하게 됐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인간 본성의 부정적 측면, 경쟁적 측면, 이런 어두운 측면만 부각을 해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어떤 테크닉 대결의 관계, 그런 식으로 설정하는 것 같고, 비언어적 신호 이런 것도 잘 파악을 해야 되고, 상대의 약점 잘 인지를 해야 되고, 나의 어떤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상대를 장악해야 된다. 이런 면들이 책 초반에 사실 좀 강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책 읽기를 중단해야 되겠다. 거의 그 지점까지 도달할 뻔 했는데 그래도 계속 이 책을 읽게 됐습니다. 이유는 이 책은 인간 본성의 법칙이라는 그런 주제의식도 있지만 그거 이외에 이 책 안에는 거의 수십 명의 전기가 수록되어 있다고 할 정도로 역사적 인물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책 속의 책 개념이 되는 건데 그런 내용들을 읽는 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 책을 읽게 됐죠. 굉장히 방대한 책인데 전체를 다 다룰 수는 없고 인간 본성의 법칙, 그 법칙들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이성적 행동의 법칙, 이 챕터에서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 당시 아테네를 이끌었던 정치인 페리클레스가 나오고 있죠. 페리클레스는 이성을 상징하는 그런 인물인 거예요. 반면 아테네 군중들 광기에 젖어 있고 비이성을 상징하는 그런 군중이 됩니다. 그 전쟁의 과정에서 이성을 잃고 감정에 치우치게 될 때 어떠한 참혹스러운 결과를 갖게 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초반에 나오게 되죠. 중요한 요점은 우리를 지배하는 그런 감정들 있죠. 그런 감정들을 극복하고 이성을 개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대는 이성 하면은 굉장히 좀 희화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갖게 돼요. 과거 계몽주의의 뭔가 확신의 시대, 그런 시대를 지나오면서 1차, 2차 세계대전을 치르게 됐죠. 뭐야? 이성의 힘으로 미래를 낙관하던 그런 인류가 그렇게 참혹한 전쟁을 치르게 되다니. 그러니까 오히려 또 반대급부가 되는 거죠. 이성은 믿을 게 못 돼. 이성을 가지고 결과가 뭐야? 그러니까 포스트 모던이라든가 오히려 비이성적인, 탈근대적인 이러한 개념들이 더 우위에 서게 됐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지금 개개인의 행동들을 볼 때 충분히 합리적이고 충분히 계몽되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잖아요. 이 책에서 묘사하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아테네 시민의 광기, 그런 것들을 지금도 도처에서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성의 역사에서 참담한 실패의 사건들도 많았지만 결국 우리가 감정에 치우쳐서 광기로 치달을 것이 아니라 감정을 다스리면서 이성을 여전히 개발해야 된다, 이러한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감정은 자존심을 지켜주는 방향으로만 움직이게 되죠. 우리 확증 편향이라는 개념 많이 살펴봤잖아요.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나머지 증거들은 그 믿음에 부합되는 것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가차없이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부정적 패턴이 반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성은 거저 획득되지 않는다고 이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적 인간이 드물다는 거죠. 우리 개개인이 이성을 개발해서 감정에 치우치는 그런 폭망의 삶이 아니라 이성을 통한 좋은 삶을 개척해 나가야 된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도취의 법칙, 여기서 이야기하는 자기 도취는
공감하고 반대되는 개념으로 설정이 돼 있어요. 자기 도취는 뭐죠? 끊임없이 자기 안으로 향하는 거죠. 우리 인간 대부분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다 자기 도취적이죠. 그러니까 모두 나르시시스트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례들, 스탈린의 예를 들고 있는데 굉장히 내용이 재밌었습니다. 또 독특하게도 톨스토이 예도 나오는데 부부관계를 통해서 거의 삶의 파국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톨스토이의 또 자기 도취적인 면모 이런 것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도취 이 부분을 컨트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에너지를 타인과의 공감 이쪽으로 균형감 있게 좀 내보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기애를 극복하고 그 에너지의 일부분이라도 타인과의 관계에서 공감으로 발현을 하라는 것이고, 또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만나는 관계에 있어서 해로운 나르시시스트를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휘둘리게 되면 그들의 자아 도취에 우리가 독살당할지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박적 행동의 법칙. 여기서 강박적 행동이라는 건 뭐냐면 성격을 말하는데, 성격 중에서도 이제 부정적 성격을 강박적 행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챕터에서는 하워드 휴즈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굉장히 그 무모한 도전을 아주 지속적으로 하게 돼요. 물론 초기 도전에서는 일정 정도 성과도 얻긴 했지만 계속적으로 무모한 도전을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워드 휴즈가 그런 무모한 도전들 계속 실패를 하면서도 그 표면적인 이미지나 세련된 테크닉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만 들었을 때는 아유, 저런 사람 밑에서 일 안 해, 저런 사람과 어떻게 일해, 이렇게 단언을 하지만 직접 만나보면 그런 이미지나 테크닉에 넘어간다는 거죠. 심지어는 미국 국방부마저도 그런 테크닉과 이미지에 넘어가서 중요한 군수물자, 헬리콥터 생산에 굉장한 그런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그런 에피소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의 어떤 표면적인 이미지, 이런 것들, 테크닉에 훅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상대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부정적 성격, 강박적 행동을 파악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강박적 행동, 그런 것도 잘 관찰을 해서 그 패턴을 깨고 운명을 직접 개척하라, 이렇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 쉽지는 않겠죠. 어떤 우리가 그 내면과 외면, 그런 것들을 잘 분간해 낸다는 거, 그 정도 수준으로 사람을 평가한다는 거 쉽지는 않겠지만 여하간 조심하는 데 있어서 참고해 볼 만한 그런 내용은 될 것 같습니다. 선망의 법칙. 이 챕터에서는 그 코코 샤넬에 대한 스토리가 나와요. 명품으로 유명한 그 샤넬이 있잖아요. 코코 샤넬이 어떠한 성장기를 거쳐왔고, 어떻게 의류 산업에 진출을 하고, 향수는 어떻게 개발해서 어떻게 히트를 쳤으며, 그러한 사례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우리 샤넬이라는 브랜드를 잘 알고 있으니까 코코 샤넬의 그 개인적인 일대기, 이런 것들을 읽어보는 거는 굉장히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법칙은 조금 애매한데, 잡힐 듯 잡히지 않는 그런 욕망의 대상이 되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특징, 그러니까 인간 본성의 법칙이 되겠죠. 내가 갖지 못한 것을 소유하고 싶은 그런 끊임없는 욕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욕망, 그걸 잘 읽고 그 욕망의 대상을 어떤 판타지에 투영하는 것, 이런 것들은 명품 브랜드에서 잘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르마니 같은 경우에는 성공한 세련된 여성 판타지, 이런 것들, 또 샤넬만의 또 판타지, 최근에 어떤 브랜드인지 까먹었는데 어떤 성적인 이미지와 연관해서 브랜드가 널리 팔리고 있는 그런 것도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선망의 법칙 파트는 마케팅이나 브랜드 개발 이런 쪽에 관련되어서 연구해 볼 만한, 따로 깊이 읽어보면 되지 않을까. 근시안의 법칙, 그러니까 멀리 바라보지 못하고 바로 눈앞에 있는 것들에 일희일비하는 그런 인간 본성의 법칙이 되겠죠. 여기서는 그 과거 프랑스에서 존 로라는 금융가가 미시시피 컴퍼니를 만들어서 일종의
뭐 투기를 조장하는 뭐 그런 내용들 우리 다른 책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또 가상화폐 관련돼서 그런 내용들, 그리고 그것을 모방해서 영국에서 블런트라는 사람이 사우스시 컴퍼니를 만들어서 이제 망하게 되는 과정, 뭐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즉각적이고 또 즉각적이면서 극적으로 변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에 또 직접적이면서 과잉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빠른 돈벌이, 손쉬운 돈벌이에 걸려드는 사람들, 그런 걸로 인해서 뭐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게 근시안적으로 살아서는 안 되고 큰 흐름을 주시하고 장기적인 목표를 놓치지 말고 무엇보다 조급해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예전에 인디 워커라는 그런 책을 살펴보면서 이제 커리어가 최소 70, 80까지 가는 그런 커리어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절대 조급하지 말자, 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저도 그 책을 읽으면서 그전에는 과거 시대의 커리어, 보통 50, 60에 끝나니까 이제 막판이네, 조급해 했는데, 변화하는 시대에 있어서 그게 아니구나, 조급함을 덜어내고 장기적 목표, 그런 것들을 갖고 하루하루 열심히 전진하는 그런 애티튜드를 갖게 된 것 같은데, 바로 그러한 것들이 중요하다. 그거를 바로 근시안의 법칙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시간이 결정한다는 거죠. 가장 현명한 것은 시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왜냐? 시간만이 모든 것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근시안이 아니라 길게 멀리 내다보는 그러한 자세를 우리가 되새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어적 태도의 법칙. 이 법칙에서는 미국 케네디 대통령 시절에 부통령을 했던 린든 존슨이라는, 케네디 유고시의 이제 대통령을 또 역임을 했죠. 린든 존슨의 이제 상원 의원 시절의 에피소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누구나 내가 독립적으로 내가 내 뜻대로 살고 있다, 이렇게 믿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를 설득해서 나를 변화시키려 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방어적이 되고 저항적이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나를 설득하고 지시하고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으로부터 도전받는 내 자존심,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전에 데일 카네기의 저서에서 인용된 좋은 글이 있어서 이 내용으로 한번 우리가 대신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사람을 가르칠 때는 가르치지 않는 것처럼 가르치고, 그리고 새로운 사실을 제안할 때는 마치 그 사람이 잊어버렸던 것을 우연히 다시 생각하게 된 것처럼 제안하라. 아주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우리가 누구에게 지시하고 가르치고 설득하고 절대 상대는 그걸로 변하지 않죠. 왜냐? 자기 자신의 의지대로 살고 있다고 믿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가 상사가 됐던, 또는 부하 직원이 됐던, 뭐 자녀가 됐던, 부부가 됐던, 친구가 됐던, 항상 모든 관계에서 적용시켜야 될 그런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기 회방의 법칙. 이 부분에서는 이제 태도라는 개념, 애티튜드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태도라는 거는 일종의 이제 성격들이 모여서 어느 정도 성격이 일관적으로 보여지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태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태도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거의 많은 것들을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태도가 예를 들어서 두려움이다. 무엇을 하던 사소한 일로 뭐 파국적 결말이 나올 것이다, 이러한 태도를 갖고 있다면 매사에 부정적인 것만 생각하겠죠. 충분히 내가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고 이끌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모든 것들을 뭐 양보한다거나 뺏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기본 태도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관계에 있어서도 나의 인간관계의 기본 태도를 상대를 수상하게 본다거나 적대감을 갖고 대하게 된다면 상대도 그렇게 느끼고 같은 감정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저자는 태도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뭐 훈련하고 연습하면 바꿀 수 있겠죠. 기본적인 태도를 일종의 두려움, 파국적 결말, 이런 것도 근시안적 태도가 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길게 멀리 바라보는 이런 관점에서 태도를 설정하면 어떤 관계나 상황에서 보다 협상이나 선택을 하는데 또 유리해질 수 있겠죠. 그러한 멀리 보는 태도로 인해서 갈등 해결도 보다 쉽게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긍정적이고 열려있다면 또 상대방도 동일하게 반응을 할 것이고, 얼마든지 충분히 다른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억압의 법칙. 여기서는 미국 대통령을 역임했던 탄핵당했던 닉슨 대통령의 사례가 나오는데, 닉슨 대통령도 여러 가지 장점을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정치력도 뛰어나고 리더십도 뛰어나고, 그런데 그 안에 어두움이 있는 거죠. 뭔가 상대를 믿지 못하고 항상 불안해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대화, 그 백악관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대화를 다 녹음을 해서 옛날 그 테이프 시절에 그 테이프로 보관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도청 사건이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리고, 그리고 초기에도 어느 정도 수습이 가능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테이프들을 또 열심히 잘 보관을 하고, 그러면서 아주 그 적나라한 내용들, 그런 것들이 다 공개가 됐잖아요. 근데 사람이 닉슨뿐만 아니라 다 내면에는 일정한 어두움이 있다는 거예요. 밖으로 보기에는 공손하고 상냥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나름대로의 그런 공격적인 또는 이기적인 또는 불안, 이런 것들로 막 층층이 쌓여있는 그런 내면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어두운 내면들이 도구로 변하기 전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항상 잘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관리를 하고 있지 못하면 그게 어느 순간에는 나를 집어삼키는 독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닉슨의 경우가 바로 그런 케이스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어둠들을 더 앞서가기 위한 자극제라든가 또는 창의적 에너지, 이런 것들로 우리는 전환을 많이 시키잖아요. 내가 어떤 열등의식이 있다, 그러면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러한 자세가 되듯이. 근데 그런 것들이 잘 제어되지 못하고, 또 닉슨처럼 또 최고의 위치에 오르게 되면 교만이 생기게 되죠. 그런데 그 교만은 이런 내면의 어둠을 독화살로 만드는 아주 또 결정적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의 어둠을 항상 직시하고 그런 것들을 잘 관리를 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타인들의 그 어둠에 대해서도 잘 직시를 하고 내가 거기에 휘말리지 않게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 캐리커처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